안녕하십니까.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 주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좀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눈 치우고 나서 몸살이 좀 나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떠셨어요? 다 치워주는 컴플렉스 아닙니까, 혹시? 저희는 아파트에 살아서. 이게 이럴 때 이제, 뭐, 어떻게 차이가 난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게도 길들은 굉장히 빨리 치워진 것 같아요. 거의 뭐, 화요일 오전에도 뭐 다니기가 지장 없을 정도로. 교회 우리 캠퍼스에는 아직도 눈이 가득합니다. 워낙 넓은 그 파킹랏 면적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에서 다 치울 수가 없어서 이번 주일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그 소레 인터내셔널의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죠. 그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좀 소감을 듣고 싶네요. 우리 이 목사님부터. 저부터요. 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뭐, 사실은 교역자들은 메시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아무래도 테크니컬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사고 없이 진행된 게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사고가 있었죠? 있었죠.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온라인이라서 참 가능했구나.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안민환 전도사님. 저는 특별히 그냥 개인적으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비밀 같고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제 삶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또 풀어내는가를 좀 숙제로 받은 것 같아서. 재밌게도 선교 컨퍼런스 같지 않은 선교 컨퍼런스였죠. 우리 이장원 목사님. 저는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 계속 안민환 전사님의 이 나는 선교사다, 이게 너무 강하게 이제 뇌리에 박혔는데,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또 다시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좀 사이다 같은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어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짚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명 깊었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선교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그 첫날에는 사실 우리가 좀 시작할 때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실제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그 첫날 들어오셨던 분들도 라이브로 숫자가 좀 더 많았고, 둘째 날보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가면서 그 뷰 하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2,000 몇백 정도 되는. 근데 이제 반면에 둘째 날은 지금 한 1,000뷰 정도?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있긴 한데, 뭐 기계의 장난이 아니기를. 사실 유튜브의 그 뷰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주빌리 위클리 뷰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떨어져서 지금 위기감이 있는데요. 많이 알려주시고. 점점 더 커머셜해지는 저희의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은 이제 주로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할까라고 사실 고민을 하다가, 뭐 제 마음에 그동안에 좀 생각하던 이슈이기도 한데, 특별히 최근에 좀 화제가 된 몇 가지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새 한국 뉴스에 미나리라는 영화 얘기 많이 나오죠. 아마 대부분 한국에는 윤여정 배우가
조연이죠. 여자 조연 상 너미네이트 됐던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내용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미나리라는 영화. 그리고 또 최근에 애플 TV나 또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드라마로 되고 또 앞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질 그러한 작품 중에 이민진 작가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소설, 아마 그분이 쓴 메이저 소설이 좀 2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케일이 굉장히 큰 소설이죠. 그래서 이 소설이 드라마타이즈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중요한 거는 미나리라는 영화의 감독인 아이색 청 감독이나 또는 이민진 작가가 둘 다 2세들이라는 것이죠. 네, 미국 2세들이고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고 이제 지금 50대 갓 접어드는 정도의 나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70년대 이후에 이민 온 다음 세대 사람들로서 이제 상당한 문화적인 지금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민에 대한 주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민에 대한 스토리만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넓히자면 결국은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흥미로운 스토리는 우리 각자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스토리를 자꾸만 이렇게 없애버리고 뭔가 주류의 스토리를 따라가려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상당히 미국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2세, 3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슈들인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 문화도 굉장히 대중화되고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이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자기 부모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도 오늘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굉장히 거대한 유산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네. 이효성 목사님 오늘 주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시대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좀, 마이너리티 또는 개인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을 하는 좀 문화적인 코드가 있잖아요. 요즘에, 드라마 같은 것도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그리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 히어로 영화라든지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 일상에 그냥 옆집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 그게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서도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목하는, 문화적 코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주제를 좀 다뤄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가 아니라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다. 좀 그런 의미를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각자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일단 디테일이 살아 있고요. 그냥 뭉텅뭉텅 굉장히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개별적인 속사정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좀 인류 보편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도 있구나. 이게 일종의 좀 공동체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치성도 있으면서 상당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양쪽을 다 놓치지 않아야 사실은 이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렇게 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오늘 대화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나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께 미나리 리서치를 좀 부탁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저도 아직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중에는 아마 영화를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아직 영화를 보질 못했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미나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미나리 하면 미나리의 그 향취? 냄새? 네. 나도 미나리 그 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쵸. 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야채라고 해야 되나? 영어 발음으로는 미나리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미나리 하면 뭐 향긋한 미나리 무침? 아니면 또 이런 화초나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나리가 아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년 시절에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안민환인데 사실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면 미나리 이렇게 미나리. 그래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미나리 이러면서 별명이 미나리였구나. 네, 이름 가지고 이렇게 저희 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서로 놀리고 이렇게 오늘 연구는 올바른 사람에게 이게 부탁이 갔네. 난 그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래서 국민학교 1, 2학년 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미나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98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어떤 한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아니고 80년대요? 네, 80년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팩트 체크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미나리에서 따온 제목처럼 낯선 곳, 미국 땅에서도 알칸서스라고 정말 아마 처음 이름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시골인 곳에서 이 한인 가족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등장 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스티븐 연이라는 그 극 중에서는 제이콥이라는 아빠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코리안 아메리칸 액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예리라는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엄마 역할로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윤여정 배우가 극 중에서는 외할머니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딸인 노엘 케이트 조와 그리고 막내 아들로 앨런 킴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극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역으로. 네, 아역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스토리가 아빠가 극 중에서 이제 농장을 경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극 중에 어머니가 일을 찾게 되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텐데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SOS를 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이민 가방에 고춧가루, 뭐 미역, 미나리 씨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그 알칸소 주로 이주해서 오시면서 이제 5명의 그 가족이 살게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가 이제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아까도 저희들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 영화를 사실 저희가 볼 때 한인 이민자들만 이 영화를 공감하고 또 나눌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족이라는 어떤 주제 그리고 저희 모두가 이 미국 땅 특별히 살면서 모두가 이민자로서 사실은 살고 있는데 누구나 사실 나이와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가족이라는 어떤 이 특별한 주제 때문에 다들 즐길 수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진짜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같이 시청을 하시면 또 가족 간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썬댄스가 아니고 골든 글로브에서 그 포린 영화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 영화입니다. 그 감독이 그 2세죠. 완전 미국화된 그러나 한국을 또 이해하는 아이색 리 아이색 청이더라고요. 풀네임. 그래서 그 리는 어머니 이름인지 혹시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감독이 감독한
네. 영화인데 제가 그 티저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한 장면에 이제 이 가족이 그 아르칸사스로 가가지고 그 주일날 교회를 간 그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네. 그 남부니까 뭐 사람들이 그 또 시골이니까 그 수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평복을 입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가족만 양복하고 아주 포멀하게 쫙 빼입고 와가지고 네.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그 가족이 이렇게 정장을 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그 티저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데자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그 1988년도 그 한 여름에 필라델피아를 처음 왔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때 물론 저하고 아내뿐이었는데, 저희가 그 서부에 있다가 일로 왔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그 굉장히 그 휴밋한 더위였어.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교회를 처음 주일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주일이니까 양복을 입고 타이를 메고 아주 포멀하게 입고 딱 갔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 그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도중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둘이 일어났는데 정말 우리만 그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 교회가 좀 인종이 많이 좀 섞인 교회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백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도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 이 서벌벤이. 근데 그때 어떤 받았던 느낌이 그 장면 하나로 스토리가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많이 공감되시네요. 예, 그 장면이 너무 옛날 생각이 났어. 사실 이 미나리라는 영화 자체가 그 영화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까지 했는데 자기 자서전적인 어떤 이야기여서 실제 이 감독이 그 아르칸사스 그 진짜 시골에서 성장하고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그렇다고 너무 저희가 한국 티피컬한 눈물 콧물 다 빼는 이런 뭐 한을 이야기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조금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한 가족의 이민 그 생활을 그린 영화여서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은 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할리우드의 이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를 상상하고 가시면 좀 지루할지 모르겠다. 이게 인디 영화거든요. 인디펜던트 그 무비라서 아마도 좀 뭐랄까요. 좀 갭이 많을 거예요.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좀 고요하고 뭐 멋진 음악들이 막 이렇게 멋있게 백업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러나 배우들은 상당히 한국에서 온 배우들은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미나리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색 청 감독이 결국은 자기 스토리잖아요. 이걸 semi autobiographical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스토리를 연출을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굉장히 그 모든 부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섬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하면서 영화 볼 날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이 이제 인터뷰한 걸 잠깐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본인만 몰입되는 이제 어떤 영화가 나올까봐 그 촬영 막판까지 원래는 그 나레이터가 있었대요. 1인칭 시점으로 이거를 계속 덤덤하게 얘기를 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같이 공감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판에 그거를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영화는 되게 좀 담백한데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그런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이민 초기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리텔링하는 게 그냥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에 뭐 여러 가족이 같이 산다든지 또 그 저희가 초기 이민했을 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살던 지역에는 여자분들이 가서 일하는 데가 다 생선 공장이었어요.
그 생선 가공하는 공장에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장화 신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온몸이 비린내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을 그냥 일상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살던 삶하고는 뭐 그때 한국이 경제적으로야 많이 좀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졌겠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교육도 잘 받고 나름 괜찮은 입장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이민을 제 삶 자체가 뭐 서민적이다 못해 굉장히 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영화로 찍어서 네. 이것을 그대로 텔링하면서 이게 우리 라이프다. 이게 우리의 역사다. 자꾸 미화시키지 말고 뭐 이렇게 아무 고생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 잘 살고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실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하면 좋겠다는 좀 느낌도 있어요. 네. 그 연결해서 우리 이민진 작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왜냐하면 또 그게 이제 소설들이니까 일단은 네. 그게 영화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우리 이장원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뭐 요새 어떻게 보면 제일 뜨고 있는 어떤 에이전 아메리칸 작가, 또 한인 작가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이민진 작가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처럼 좀 한인 이민자들의 또는 소수민족, 미국 땅에 있는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삶을 또 이렇게 잘 그려내는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러 공감대를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일단 이분의 이 배경을 보면 전형적인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 땅에 온 어떤 가족의 삶? 그 배경에서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런 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가정 보통 미국에 오면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뭐 세탁소 같은 거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이제 공부에 이렇게 몰두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그 기대에 부응해서 뭐 좋은 학교들에 진학하고 좋은 잡을 잡을 때 뭔가 성공적인 이제 미국의 이민자의 삶 이렇게 많이들 그려왔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에 아주 한가운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 작가가. 과연 이게 진짜로 어떤 사람들이 흠모해야 될 삶인가? 그래서 이분이 본인도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일단 자라났고 7살 때인가 이제 7살에 온 걸로 이렇게 네, 됐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뭐 이제 퀸즈 지역에서 뭐 부모님이 세탁소 운영하시고 이렇게 비즈니스 작게 하시면서 아이들은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기대에 부응해서 뭐 이제 고등학교도 잘 진학하고 대학교도 명문대를 이제 하여튼 갔죠. 그쪽에 한국 분들 자녀들 많이 보내는 유명한 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티피컬한 코리안 트랙이죠. 네. 그러니까 프린스톤 나오고 그죠? 아닌가요? 그분은 맞아. 예일에서 역사 전공했. 스토리에는 프린스톤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도 그렇게 해서 어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삶을 살았다가 이제 전공은 또 역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전공을 하고 졸업한 다음에 뭐 이제 러스쿨 가서 이제 뭐 변호사로 삶을 살다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타이트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거에 너무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자기가 예전에 뭘 잘했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에 뭐 소설 같은 걸 대학교 때도 써서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또 다시 찾아서 이렇게 소설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좀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근데 이분이 쓴 소설 2개를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2 소설, 이제 첫 번째 소설은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그래서 Free Food for Millionaires라는 책인데 본인이 자란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했던 어떤 한인 2세 여성으로서의 삶, 이거를 미국 맨하탄 가운데서 어떤 그 비슷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프린스턴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이제 부모의 기대를 한껏 받고 미국에서 삶을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부모님들은 세탁소를 하는 걸로 나오고.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근데 전형적인 이제 이 세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살까? 정말 뭐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자녀들만 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어떤 좀 회의감을 느끼면서 난 저렇게 살아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맨하탄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여성 캐릭터 이제 케이시라는 이 여성 캐릭터 케이시 한인데 이 캐릭터가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하다가 잠시 보류를 하고 이제 무직으로 잠깐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딱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듣는 우리 한인 부모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빨리 로스쿨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무직으로 학교 잘 나와갖고 왜 이러고 있어 이제? 지금까지 키워놨는데. 그렇죠. 그 돈 들여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비싼 공부 시켜놨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맨하탄에서 소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나 그러니까 소위 부유하고 잘 배운 사람들의 삶이나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나 꼬여있기는 마찬가지구나. 역시 다 스트러글 하면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없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좀 덤덤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좀 한인들의 어떤 정체성 또 한인을 넘어서서 이제 본인이 조금 노력했던 부분이 일부러 자기 얘기가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처음에 그 설정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변호사로 일한 거 빼고는 자기랑 다 다르게 성격도 다르게 뭐 모든 걸 다 다르게 설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그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의삭 감독이 미나리를 이렇게 그려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좀 진짜 사람의 삶은 뭐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아니 근데 또 다른 소설로 네. 아마 얘기를 옮겨가실 것 같은데 사실 요새 크게 화제되는 거는 파친코죠. 그렇죠. 네. 파친코가 사실은 히트작이고 이거는 이분의 첫 번째 소설. 근데 첫 번째 소설이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2021년에 넷플릭스에 드라마타이즈 되는 그 스토리 라인으로 지금 스크립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만간 TV로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친코 얘기는 좀 간단하게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파친코는 재밌는 게 이분이 갑자기 이제 미국 사회를 그리는 소설을 쓰시다가 다시 그 배경을 옮겨갖고 일본으로 이렇게 무대를 옮겨서 쓴 소설이 이 파친코인데요. 뭐 이분이 또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이 Japanese American이랑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땅에 가서 이렇게 좀 4년인가 5년인가 좀 살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제일 동포들의 삶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만났던 한 대학교 시절에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이 제일 동포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탄압받고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땅에서 어떤 한인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대부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경으로 사실 한인 일본인이 될 수는 없죠, 미국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걸 그냥 이방인이죠. 네. 그래서 국적 여권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데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일본에서 되는. 태어났으니까 뭐 살아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 소설은 이제 한 4대에 걸쳐서 그 일본 땅에서 이제 소위 이제 이민자로 살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 땅에서 별로 각광받지 않는 쪽의 일을 해야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들 하지만 별로 이렇게
귀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는 이제 빠칭코 산업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해왔고 그의 후손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좀 성공적인 어떤 또 유학생 또 사업가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이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책에 되게 딱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는 한마디가 되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History failed us, but no matte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동포로 살아가는 한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그 누구도 본인을 어떤 피해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어떤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은 주어진 거고 뭐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삶을 영위해 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 소설의 그 핀트를 좀 맞춘 것 같은데 저도 좀 뭐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간략한 그 얘기들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이든 또 뭐 중국 땅에도 한인들이 많이 있고 미국 땅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역사들이 다 기구하죠. 그렇죠. 예, 뭐 사실 뭐 제일 동포도 그렇지만 뭐 사할린에 있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간 스토리라든지 뭐 정말 그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진짜 어마무시하죠. 네. 그래서 그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에서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제 같이 나눠볼 대화에 이런 소위 이제 크리스찬들이 사실 뭐 천국을 본향으로 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민진 작가는 이제 역사 전공한 자매로서 자기가 뭐 역사의 그 어떤 학자적인 그런 기질은 좀 떨어진다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역사 자료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악연들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소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많은 그 한국이나 그런 아시아권의 그 리서치한 사람들이 그 역사를 다뤘는데 너무 좋은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엄청나게 도움받았다.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은 측면에서,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전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국 안에서도 지금 이 소설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필독으로 요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스토리 안에 나오는 그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소위 한국인들, 뭐 조선인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주류의 어떤 그 perception, 이 관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 이민진 작가가 가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사회 안에서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 제너럴한 어떤 관점이 굉장히 의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좀 믿기 어려운, 신뢰할 수 없는 쉐이디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걸 좀 컬렉티브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 안에서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맞다, 역사는 우리를 실패했지만 it failed us. 그렇지만 어쩌잔 말이냐. 사실은 이 굉장히 좀 슬픈 일인데, 그러나 그 안에 뭐 아까 미나리도 이제 비슷한 좀 이슈가 있지만 살아내는 근데 그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삶 자체가 그렇다. 문제가 많다. 사실 주류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미나리에는 이제 병아리 감별사 나오고 사실 그 일 때문에 영주권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아마 그런 그 여정을 겪어온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실 거예요. 이번 이야기들이 1세의 입장이 아니라 2세의 시각으로 그렸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1세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2세들은 그렇다고 그게 남의 얘기는 아니니까 굉장히 감정이 개입은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사실 이민진 작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2세의 라이프는 크게 다르냐라는 질문 앞에 뭐 예일을 졸업했건 프린스턴을 졸업했건 어떤 주류 사회 안에 들어가서 겪어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그쵸. 많겠죠. 예. 그러니까 그 2세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힘? 그게 뭘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등하게 이퀄하게 대하지 않고 각자에게 독특한 어떤 라이프의 여정이나 스토리를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unfair한가요? 뭐 그 상황을 겪고 있을 때는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죠.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거 갖고 아마 평생을 씨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보시는 노래 경연대회일 텐데 거기에 이제 서편제 뮤지컬의 그 노래를 하나 이렇게 타서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 가사에 보면 이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딸에게 해주는 얘기인데 또 네. 슬픈 노래인데. 네네. 근데 그 가사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거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걸 이렇게 곱씹어 보는데, 그렇지. 그 안에 너무 많은 얘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소위, 그러니까 뭐 서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살아봐. 하다 보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큰 힘이지만, 그거 자체만으로 삶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라지고 또 뭐 겪다 보면 뭔가 내성도 생기고 그런 게 삶이지 하면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쵸.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 밑에 더 근간에 뭔가 있지 않는 한은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호성 목사님은 오늘 반응하는 평가자로 어떻게 위치에 서게 되셨는데, 그, 목사님도 자기 스토리가 있겠죠? 물론. 자기의 스토리가. 네. 근데 그 스토리가 본인의 어떤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걸 좀 학문적으로 정립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보통 서베이를 하잖아요. 양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이제 집단들을 이렇게 한정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표본 오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95% 신뢰다 이러면은 5%의 아웃라이어들은 이렇게 제외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우리 이 집단이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좀 아웃라이어들이 이제 소외되는 좀 이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환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 집단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 이렇게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라고 질적 연구를 하는 이제 방법론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썼던 그때 당시의 상황은, 탈북자들의 그 북한에서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모집단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찾아봐야, 그리고 응답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면 뭐 5명, 10명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된 거를 끄집어내는. 그런데 그게 다 독특한데 그 독특함에서 주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뭐 아까 환대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비다의 그 케이스, 또 어떤 뭐 마르다와 마리아의 케이스, 하나하나 케이스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스토리에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나도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내가 어느 스펙트럼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군 중에 한 사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 이렇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또 온 그 물고기와 빵이 나에게는 정말 독특하고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5,000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나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 그런 인식이 전환됐을 때 좀 상대적인 시각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아까 미나리에서 나오는, 그리고 빠친코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리티고 굉장히 소외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힘이 있고 그 자체가 인생이었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를 인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그 시각의 전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독특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 들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무슨 특강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포인트 하나가 이제 저 마음속에 이제 좀 연결돼서 왔는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라 종말적 완성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 사랑의 공동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 자체가 궁극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교통할 수 있도록 인바이트하는 그 결론은, 그러니까 천국의 의미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설명,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굉장히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좀 강한 지체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천해 보이는 지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지체를 사실 거부하지 않고 또는 무시하지 않고 좀 약한 그 지체는 덧입혀주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이 각자의 지체에 대한 그 모든 필요를 다 이해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한 그림인데다가 그러면은 이러한 모두의 개별성이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이랑 연결시켰을 때 과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별적으로 딜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스토리이고 모든 이 세상에 뭐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었겠는지 계산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혼동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시고 또 팔로우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만족은 나만의 만족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나만 아는 스토리니까.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찬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성에 대한 그 이해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치 않은가.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라고 소위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뭐 한 국가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데 어떤 딱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미치면 성공이고 못 미치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제 그것대로 평가하는, 그래서 남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는 부적절하게 흠모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저질적인가 얼마나 부족한 생각인가. 그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적절함은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단한 무식함이 거기 또 있거든요. 좀 이게 제가 미국을 또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니까. 그러나 사실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고 미국에 놀랍지만 그리고 뭐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뭔가 나랑 다른 스트레인지한 것은 무조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 반면에 이제 이민자로서 저희들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속에 좀 일종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좀 이렇게 치부처럼 가리고 싶은,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적 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또 재산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을 무시한 일치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전혀 일치가 아니죠. 아니고 정말 개별적인 그런 각자의 유니크함이 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었나요?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안에 귀신이 쫓아나가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끼리의 소통이잖아요. 그게 이제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인데, 그래서 이 미나리나 이런 이게 유니크한 이야기임에도 이렇게 소통될 수 있다는 것, 또 공감을 이어낸다는 거, 이게 참 또 신기한 것 같아요. 다 각자 떨어져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 신비함이 성도가 누리는 놀라움이 아닐까. 아마 사랑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누리고 계실 거예요. 네. 각자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 말씀하세요. 예. 시간이 어차피 오버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잘릴 수도 있지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유성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주제하고 또 제가 새벽에 이제 말씀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저 개인적인 지금 스토리텔링을 잠깐 하자면 제가 15년 전에 이제 25세 되던 해 이제 미국에 처음 유학생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처음 미국에 와서 뭐 100불, 200불짜리 아파트먼을 구해서 어쩔 때는 진짜 2-3명, 막 4명, 많게는 5명도 그 조그만 방에 벙크베드를 이렇게 놓고서 부대끼면서 지내고 또 때로는 동네 조그만 샌드위치 샵에서 2-3시간씩 그냥 터키와 햄을 썰면서 아주 아르바이트하고 하고 또 이후에 뭐 퍼블릭 섹터에서 이제 뭐 맨하탄에서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 이제 신학교 진학하고 이렇게 뭐 교육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드는 생각이 사실 15년 전에 뭐 그렇게
뒤에서 샌드위치를 막 말면서 열심히 지내던 때에도 그랬고, 뉴욕 맨하탄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교육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지금도 그렇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누가 보면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분 좋게 즐겁게 샌드위치를 말면서 그를 손님에게 드리면서 항상 웃으면서 전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보니까 저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때마다 지혜와 또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들이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미나리에서 그 막내 아들이 할머니 윤여정 씨를 보고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Grandma, you smell like Korea.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좋지 않게 이제 막내 아들이 몇 살 안 된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할머니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아빠가 이제 보고서 이제 아이를 꾸짖으면서 Grandma smell?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미 저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물론 현실은 사실 고달프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아니면 뭐 어떤 악취가 나는 사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 쓰셔야겠네요. 네. 미나리. 아마도 미나리 후소편으로 저의 스토리를 한번 적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우리 각자 자기 스토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감동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름 좀 생각 많이 나시는 일들이 있죠. 예. 저희 부모님들의 인생을 제가 만약에 그린다면 어땠을까? 예. 중국 만주 땅에서 태어나시고, 물론 그게 우리 조상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 이북에서 또, 한국 전쟁 이전에 또 피난 오시고, 결국 한국에서 자기 가족들과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을 치르시고, 또 미국에 이민 오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뭐 이런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중국에서 계속 사셨으면 나는 조선족이고, 북한에 있었다면 제가 지금 탈북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좀 머물러 있던 청년이라면 또 장년이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또 미국에 와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이민 왔으니까 뭐 특권을 받았어. 그런 느낌도 아닌 게, 뭐 쉽지만은 않았으니까. 뭐 지금 감사한 일도 많지만. 그래서 어떤 단계나 또는 어떤 과정 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모두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종말의 영광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고난도 영광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여러분 힘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또 사실은 어떤 주제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오늘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시 예배를 여는 그런 또 특별한 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